수많은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와 삶의 가치에 대해 평생을 걸쳐 탐구해왔다. 진리는 무엇인가? 정의와 도덕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수많은 물음과 명제들 속에는 언제나 이야기가 있다. 철저한 분석, 논리적 해석과 더불어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이야기다. 우리는 스토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날개를 더하고 추상적인 개념조차도 우리는 스토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됐을까? EBS 특별기획 통찰. 인간의 삶과 뗄 수 없는 이야기가 가진 힘과 스토리텔링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세대 철학가 김영철 교수입니다. 저는 분석 철학적인 전통하에서 연구를 해온 철학자입니다. 모든 사물과 사태를 분석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은 분석이 있고 난 이후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을 계속하면서 제 심경에 약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물을 분석적으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전체의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즉 우리에게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철학사에서 의미를 전달하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석적으로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토리가 철학의 어려운 개념들을, 추상적인 개념들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철학자들이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죄수들이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동굴 안에는 등 뒤에 횃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반대편 벽면에 어른거리는 자신의 그림자만을 볼 수 있습니다. 죄수들은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굴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 손발이 묶여 꼼짝할 수도 없이 앞벽만 바라볼 수 있는 상태. 사람들 뒤에는 거대한 횃불이 놓여 있고 손이 묶인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볼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며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본 것은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 이 이야기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실제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즉 관념이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각하지만 그것은 무상한 물질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다. 횃불 앞에 놓인 실제, 이데아를 알아야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철학을 플라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 죄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존재하는 것의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 혹시 이곳을 탈출해서 저 밖에 나가면 실체가 있지 않을까? 실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수는 자신의 구상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동굴 밖에 나가니까 거기에는 태양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태양을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이 거의 멀 뻔했습니다. 동굴이라는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확장되어 있다가 밖에 나가서 태양을 정면으로 보는 순간 거의 눈이 멀 뻔한 겁니다. 자, 이 죄수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의 몸으로 영원한 진리를 향해서 이제 그것을 찾았으니까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삶은 그렇습니다. 동굴로 다시 돌아와서 동료 죄수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존재하는 영원한 실체는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같이 탈출하는 겁니다. 이 죄수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동굴로 돌아옵니다. 동굴로 돌아와서 동료 죄수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보게, 저 밖에는 실체가 있네. 그곳에서는 영원한 진리가 존재하고 있네. 그런데 이 죄수들은 비웃음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영원한 진리를 봤다는 사람이 글쎄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누는구만.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동공이 축소된 상황에서 어두움 속에 들어오니까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료 죄수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비웃음만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굴의 우화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스토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동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왕입니다. Philosopher King, 즉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매한 그 대중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리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철인왕이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은 영구불변의 세계를 상정했습니다. 이데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깥에 있는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동굴 안에 있는 그 그림자가 바로 현상세계입니다. 현상세계는 불확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데아라는 진리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우리가 경험하고 감각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플라톤은 바로 이 점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배후에 영원한 이데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의자 각양각색에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 다 각양각색으로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의자이게 해주는 의자에 이데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데아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의자도 있고 탁자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TV도 있고 한없이 늘어나는 이 이데아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중세의 오캄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오캄즈 레이저, 오캄의 면도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걸 뭘 자르는 거냐면 플라톤의 이데아의 수염을 좀 잘라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중세 철학자 중 가장 위대한 논리학자라 평가받는 윌리엄 오브 오컴. 그의 이론 중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이다. 진리는 단순하기에 논리적이지 않은 가정은 모두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오컴.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넘쳐났던 중세 시대 오컴의 이론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불러일으켰는데 훗날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루터의 종교개혁과 근대 철학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플라톤은 예술을 아카데미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고요?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는 겁니다. 자연은 이데아의 모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술은 모방의 모방을 하는 것이니까 불확실성이 그지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도 추방하고 모든 사람들을 추방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달하고자 했던 동굴의 우화는 우리에게 스토리의 형태로 오랫동안 남아서 전해져 오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토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날개를 더하고 추상적인 개념조차도 우리는 스토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은 존재하는가? 이 신 존재에 대한 증명은 많은 철학자들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중세는 암흑의 시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엇이 암흑입니까? 인간의 이성이 어둠에 갇혔다는 얘기고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학문입니다. 그래서 만학의 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중세시대만큼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의 명제고 독단이 진리를 질식시킨다는 것은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사실입니다. 다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증명의 문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안셀무스라고 하는 중세의 철학자는 이런 재미있는 증명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신은 완전한 존재다. 둘째, 완전한 존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셋째,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완벽한 섬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섬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 없다. 이런 건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 신존재 증명에는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시계를 발견합니다. 시계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는 톱니바퀴들이 맞물리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눈에 척 봐도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진화되어 올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시계를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인간의 두뇌, 우리의 신체는 신비롭게 짝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껏 우주에 존재하는 존재자 중에서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만큼의 지능과 감정과 윤리를 판단해낼 수 있는 존재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연히 생겨났다고요? 창조론자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우리가 발견한 시계가 절대로 저절로 진화해 왔을 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또 여기도 물론 반론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그게 저절로 진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보기에 정교하다고 해서 다 어떤 설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어도 한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논쟁들이 계속 있습니다. 세 번째 존재 증명, 신존재 증명을 한 사람은 바로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도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신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우의 수는 둘입니다. 신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또 두 가지 경우 수가 추가됩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거나 존재 안 한다고 믿거나. 쉽게 말씀드려서 신이 있는데 없다고 믿으면은요, 가는 겁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처벌 조항이 커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신이 없는데 있다라고 믿으면 살아생전에 교회 나가고 헌금하는 정도의 약간의 손실이 불편함이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있는데 있다고 믿으면 천당 가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보상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는데 없다고 믿으면 그냥 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걸 계산을 잘 해보면요. 계산 과정은 직접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신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일단 있다고 믿는 것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수지 맞는 장사라는 겁니다.